그러면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김영식 선생님의 "한국은 어쩌다 좀비에게 점령당했을까?"라는 제목의 발표입니다. 세 번째 발표는 차분하게 이 현상을 돌아보고 의미를 성찰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한국 사회랑 좀비와의 관계를 좀 돌아보는 그런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제 맨 먼저 왜 좀비가 중요하냐, 왜 갑자기 좀비가 한국 사회 속에 인기가 있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처음 좀비에 관심 가졌던 게 2000년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좀비가 별로 인기가 없었고, 인지도도 많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타국의 괴물이고 마니아들만 보는 뭐 그런 장르물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좀비를 내가 요새 좋아한다, 많이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그런 좀 특이한 걸 좋아하냐, 너 좀 취향이 독특하네, 잔인한 거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그로부터 한 10년 지나고 2016년이 되니까 이때가 이제 부산행이 성공한 시점이죠. 이게 관객이 한국에서만 1100만이 넘었는데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건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게 나와도 성공할 수 있을까 되게 반신반의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 사회에 좀비라는 괴물이 이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좀비를 빼놓고 한국 문화를 좀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K-좀비니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최근에는 이런 넷플릭스 드라마 다들 아시겠지만 킹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면서 예전에 수입 괴물이었던 좀비가 한국적 색채가 가미돼서 해외로 수출되는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K-좀비 열풍이 코로나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뭐 2020년대 이게 다 코로나 중인데 이렇게 많은 좀비물들이 제작이 되고 개봉이 됐고 또 흥행 성적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뭐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도 또 아신전 이런 게 또 새로 나왔죠. 근데 물론 우리가 좀비라는 괴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그냥 이게 뭐 인기가 있다거나 뭐 수출이 잘 돼서 뭐 외화를 잘 벌 수 있다 뭐 이래서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좀비라는 어떤 시대적인 기표를 통해서 인간 본성부터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두루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좀비가 매 시대마다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당대의 괴물로 기능하고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반영하고 폭로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좀비를 등장시켜서 이제 좀비사의 역사를 바꿔놓은 영화를 두 편 꼽으라면 바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방, 조지 로메로 감독의 1968년도 영화죠. 그리고 데니 보일 감독의 28일 후인데요. 이게 지금 흑백으로 된 게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고, 이게 28일후예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방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부두교랑 관련돼서 어떤 조종당하는 좀비였다면은, 이제 조지 로메로 감독은 식인을 하는 좀비, 전염을 하는 시키는 좀비 이런 걸 등장시켜서 현대 좀비의 어떤 원형을 제시한 고전이고, 28일후는 좀비가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바이러스 감염자다 이런 설정을 도입하면서 좀비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연 작품 두 가지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두 영화 모두 좀비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라는 점이죠. 두 감독은 인터뷰에서 나는 좀비를 생각하고 만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로메로 같은 경우는 이게 좀비 아니라 난 구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28일후에 등장하는 좀비도 사실은 좀비가 아니에요. 좀비 아니라 그냥 원숭이 실험을 했던 그 분노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감염이 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이성을 잃고 닥치는 대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냥 인간인 거죠. 좀비가 아니라. 이런 새로운 괴물이 당시의 대중들에 의해서 새 시대의 좀비로 호명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비는 늘 사회적 흐름에 맞춰서 진화하고 또 변신하고 대중한테 승인받는 대중의 괴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과 좀비도 되게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미국의 비숍이라는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은 대규모의 재해나 테러의 빈도랑 좀비 영화의 제작 편수가 되게 비례한다라는 연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이 빈번하고 또 세계가 위급할수록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공포에 빠져들고 또 종말론이 유행하고 이러기 마련인데, 좀비는 이런 그 불안정한 사회적 분위기를 흡수하면서 번성을 하는 괴물입니다. 좀비의 출현이 또 세계의 종말을 불러오기 때문에 종말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괴물이죠. 또 좀비가 초래하는 종말이란 건 외부로부터 오는 종말이 아니라 인간 자체로부터 초래되는 종말, 인간 자체의 파산, 이런 종말이기 때문에 또 오늘날의 위기랑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셈인 거죠. 이거는 다른 괴물이랑 좀비랑 비교를 해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인데, 보통 일반적인 괴물 영화에서 보면은 괴물이 초래하는 어떤 파괴라는 거는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침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엔 단란하고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을 막 보여줘요. 그러다가 이 방에서 괴물이 침투하면서 막 세계가 파괴되고 혼란에 빠지고, 근데 결국은 인간의 희생과 분투로 괴물이 퇴치되고 세계가 다시 평화와 질서를 되찾는 이런 구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균질성과 질서가 회복되고 내부 인간이 기뻐하고 안도하고 가정이 다시 결합하고 이런 방식이라면은, 이거는 사실은 비틀어 보면은 되게 낡은 문명대 야만이랑 구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괴물이 침투함으로써 친숙한 내부, 위질적인 외부, 이 구분을 더 공고하게 하는 것이고, 이방의 침입을 겪으면서 내부의 단결이 더 단단해지고 일상이 참 소중한 거였구나, 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 반면에 외부의 것은 되게 불결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이렇게 타자화가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좀비 영화에서 그려지는 좀비 위기라는 거는 외부에서 침범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좀비 영화는 늘 인간 자체가 종말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비가 또 감염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내부 외부의 구분을 무용하게 만드는 거죠. 저 좀비가 사실은 내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이거 물리면 나도 좀비가 되는 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비가 묘사하는 위기는 또 별로 봉합이 안 돼요, 좀비 영화는. 대신에 좀비 영화는 세계의 어떤 파열점을 계속 물고 들어지면서 그런 세계의 상처를 계속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좀비 영화에서는 서구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도래하는 마지막은 거스를 수 없어 보이고, 대신 좀비 영화가 집중하는 건 뭐냐면 그 난장판이 된 세계 안에서 서로 막 인간들이 살아남겠다고 죽고 죽이고 이런 악의 다툼을 벌이면서 인간의 어떤 저열함, 동물성 이런 거를 드러내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렇게 좀비 영화에서 재현되는 풍광이 이제 낯설지 않아졌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재난이라든가 실제적인 위기를, 뭐 자연재해, 기후변화, 테러리즘, 뭐 금융위기 이런 엄청나게 많은 위기의 모습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은 2016년에 이래 한국에서 좀비 영화가 유행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반가워할 만한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한국에도 이제 좀비가 번성할 만한 사회적 배경이 갖춰진 거고, 사람들의 감정 구조가 그 부정적인 쪽으로 변하였다라는 사실을 감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살펴보면은 2016년 헬조선 담론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한국 사회에 대한 자조적이고 비관적인 분위기가 만연하게 됐죠. 왜냐하면 좀비의 번성은 세계가 안전이 담보된 공간이 아니다라는 깨달음, 그리고 또 재난이 닥쳐서 언제든지 세계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아연함의 정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또 직접적인 뭐 사회적 재난을 예를 들자면은 메르스 사태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이전까지는 한국 사회가 세계적인 전염병에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세계 얘기다 이런 감각이 있었는데, 메르스를 겪으면서 한국이 이런 전지구적인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됐죠. 이런 걸 깨닫게 되면서 좀비가 활약하기 알맞은 환경이 마련이 된 겁니다. 또 게다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빼놓을 수 없죠. 이것도 계속 좀비에게 새로운 자양분을 공급하는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촉각이 다 곤두서는 건 안전, 또 생존 이런 건데, 특히 감염병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좀비라고 하는 감염병 괴물은 흥미로운 소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2002년도 28.15 이후 등장하는 뛰는 좀비가 세계화랑 밀접하게 관련해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런 운송기술과 이동수단의 발달, 통신과 매체의 발달이 세계화 물결을 가속화했고 전 세계를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압축을 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비할 바 없이 이런 신속해진 물류 이송과 인간의 이동 속도가 좀비에게도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시각화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기술이 발달하고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을 생각해 보면은 감염병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느리게 퍼져 나갔죠. 왜냐하면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은 인간의 신체를 매개로 해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동 속도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물건을 통해 전염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신체에서 벗어나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래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 뭐 인간의 이동이 선박이나 마차, 뭐 도보 이런 거였을 때는 감염병이 되게 느리게 퍼져서 뭐 특정 지역
커봐야 특정 국가 이 정도에 국한이 됐죠. 아무리 치명적이어도 대륙 경계, 뭐 바다를 건너고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제 오늘날 이제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이속이 엄청 빨라지면서 감염병이 인간과 같이 퍼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감염병이 전파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통제가 잘 안 되는 것도 이동수단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빨라진 질병 전염 속도랑 맞춰서 좀비도 이걸 그대로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뛰기 시작한 좀비로 인해서 이제 좀비 감염 사태가 감염병과 유사한 형태로 퍼져나가게 되고 좀비 영화가 아포칼립스 서사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20세기 좀비 영화는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벌어지는 좀 지역적이고 소규모의 재난의 형태였다면은 21세기로 오면은 좀비 영화는 전지구적인 재난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재난의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면서 좀비가 종말을 초래하는 괴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특히 뭐 새벽의 저주 2004년도 영화나 월드워 제트 2013년도 영화죠. 이런 거에서 그려지듯이 이제 좀비가 딱 출현하면은 해당 지역을 넘어서 순식간에 세계를 다 망가뜨리는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좀비 영화에서도 이런 이동 수단을 매개로 전파되는 모습이 많이 그려지는데 지금 이게 아미 오브 데드라는 영화거든요. 이 영화 내용은 간략하게 말하면 좀비가 이제 출몰을 했는데 미국 정부가 그 지역을 재빠르게 봉쇄를 합니다. 담을 쌓아서 봉쇄를 한 다음에 결국은 핵무기를 여기에 투하해서 모든 좀비를 말살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안에 있던 인간들이 있는데 인간들이 핵무기 떨어지기 직전에 탈출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좀비가 제거됐구나라고 보였는데 사실은 그 안에 되게 깊은 지하에 두꺼운 금고 안에 감염자가 한 명이 살아 있었고 이 사람은 잘 감염된지 모르고 차랑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 시티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또 퍼지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다시 또 좀비가 출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고 또 28.15 같은 경우도 영국에서 벌어지는 일, 28주 후군요. 28주에 영국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여기서도 영국이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좀비 사태가 퍼져봤자 섬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좀비 바이러스 복균자라서 항공을 이용해서 다른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전 지구가 파멸로 몰아가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발달된 운송 시스템이 없었더라면 좀비가 살아남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듯이 세계와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생활의 편의를 돕고 활동 반경을 넓혀주지만 또 동시에 좀비의 활약 반경도 확장하고 바이러스 확산에 일조하는 그 협력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이제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체제 또 이런 뛰는 좀비의 출현과 빼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갖는데 뭐 신자유주의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경쟁을 신성화하고 시장을 방임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 성장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선전을 하죠. 그래서 개인은 다 경쟁을 해야 되고 공정 그것만이 공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을 해서 타인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고 승자는 모든 걸 독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은 나의 적대자인 거죠. 타인을 탈락시켜야 내가 성공 확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세계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공간이고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괴물이자 좀비인 셈인 거죠. 당연히 타인을 향한 적개심과 공격성의 증대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특히 뭐 소수자 이주노동 노동자라든가 다문화 가정, 뭐 탈북인, 노숙인, 뭐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혐오와 분노의 주요한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뭐 잠재적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로 여겨지고 갑자기 나를 죽이고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뭐 이러는 정체불명의 좀비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사회는 경쟁에서 탈락하는 자들이 형편없는 몫을 받고 죽더라도 그거는 그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라고 치부를 하죠. 개인은 모든 결과를 다 떠맡아야 되고 사회는 책임지지 않고 이런 세계라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이 살인적인 경쟁의 틈바구니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사회가 개인의 생존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 아래에 있는 변인인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 개인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남들보다 앞서서 자원을 선점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런 경쟁 지상주의 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느리고 무기력한 좀비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좀비도 먹이, 인육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뛰어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책이 맥스 브룩스가 쓴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명심해야 할 키워드는 생존이다. 승리도 정복도 아니고 오로지 생존이다.
이 책은 그러니까 좀비 아포칼립스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는 지침을 담아놓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끊임없이 신체를 단련하고 무기를 관리해라. 뭐 남을 도울 생각하지 마라. 영웅인 척 하지 마라.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노력을 안 한다면은 너는 좀비에게 먹히는 게 마땅해. 너는 가축에 불과해.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부단히 강조하는 자기계발의 윤리와 동일한 것이죠. 사회에서 도태되는 건 노력하지 않은 개인의 탓이듯이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죽는 것도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는 저는 신자유주의 서바이벌 가이드다 이렇게 읽어도 뭐 별로 무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누구도 돕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홀로 살아남아 승자가 되라. 이 책의 가르침이 이건 거죠. 좀비의 계급성을 또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러니까 좀비랑 뱀파이어랑 좀 이렇게 비교해서 사진을 배치해 놨는데 이 영화가 이제 언더월드라는 뱀파이어 영화에 나오는 그 뱀파이어고 이거는 새벽의 황당한 저주라는 영화에 나오는 좀비입니다. 이제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자본의 속성을 흡혈귀, 그러니까 뱀파이어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은 자본의 운동은 혼자서는 새로운 거를 창조할 수 없는 죽은 노동이다. 그래서 이 죽은 노동은 산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기생해서 잉여를 착취하고 증식함으로써만 생존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본가는 살아남기 위해서 노동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 노동자를 이용해서만 이윤을 획득하고 자산을 축적할 수가 있죠. 이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그 위에서 군림하고 있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흡혈귀도 똑같거든요. 흡혈귀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의 피를 필요로 하고 인간이 없다면 흡혈귀는 홀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흡혈귀는 인간에게 기생하는 괴물이지만 인간을 사냥하고 인간 위에서 군림한다는 점에서 되게 귀족적이고 자본가적인 괴물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드러나는데 보통 영화에서 흡혈귀는 되게 저택에서 기거하고 막 사치스러운 생활을 향유하는 존재로 묘사가 되죠. 이 언더월드 여기서도 보이지만 되게 중세 귀족처럼 차려입고 거대한 권력과 부를 가진 존재. 그래서 인간의 피를 빨면서 영원한 삶을 살고 초월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인데 이에 반대로 좀비는 굉장히 하층민의 속성을 가진 괴물입니다. 좀비는 너덜너덜하고 더러운 차림을 하고 있고 신체도 막 썩어가고 있고 여기저기 막 구멍도 나 있고 막 팔다리가 잘려 있고 막 되게 추악한 괴물이죠. 이들이 이런 더러운 몸으로 막 여기저기 떼를 지어 몰려다닙니다. 이게 막 초월적인 힘도 없죠. 흡혈귀랑 굉장히 다른 지점인데 잠시 뭐 재밌는 예를 하나 지적하면은 이게 화이트 좀비예요. 이 두 가지가 여기서 이게 1932년도 영화인데 좀비들을 지배하는 주술사를 역할을 연기하는 이게 이 사람이거든요. 벨라 루고시라는 좀비 주술사인데 이 사람이 헝가리 출신 배우입니다. 이 사람이 되게 이국적인 들어보시면 독특한 억양을 갖고 있고 또 외모가 귀족적이다 그래서 당대에 되게 인기가 많던 호러 스타였는데요. 이 배우가 1931년도 영화 드라큘라라는 영화에서 드라큘라 백작을 연기한 적이 있어요.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흡혈귀, 그러니까 드라큘라 백작이 이 좀비 영화에서는 좀비들을 지배하는 좀비 마스터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좀비 마스터가 뭐냐면 좀비를 만들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 공장이거든요. 이 공장에서 좀비가 굉장히 많아요. 좀비들을 다 때로 만들어서 좀비들을 부려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는 흡혈귀가 지배계층의 속성을 가졌다면은 좀비는 그 기원에서부터 노예 혹은 노동자 이런 정체성을 지닌 괴물이라는 것이죠. 이 영화가 이제 짐 자무시 감독의 오직 사랑하는 이름에 살아남는다 2013년 영화인데 여기서 이제 흡혈귀는 되게 은둔하는 귀족 계층처럼 묘사가 됩니다. 이 흡혈귀들은 되게 고전의 예술, 뭐 셰익스피어라든가 클래식 음악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인간들을 엄청 무시를 해요. 역겨운 존재다. 그래서 인간들을 그냥 좀비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좀비들은 되게 수준 떨어지고 절망적인 심미안을 갖고 있고 무식하고 교양이 없고 비루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흡혈귀가 또 근대미학적인 순수예술가 혹은 뭐 교조적인 귀족 이런 것이라면은 좀비는 반엘리트주의고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대중의 괴물인 셈입니다. 또 세계와 맺는 관계에서도 좀비와 흡혈귀가 근본적으로 다른데 흡혈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도 세계를 종말로 몰아가질 않아요. 물론 흡혈귀도 전염시키는 능력이 있죠. 좀비랑 마찬가지로. 그런데 흡혈귀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을 감염시켜서 흡혈귀로 가득 찬 세계를 만든다. 이거는 자신의 파멸인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빨아먹을 피가 없기 때문에. 흡혈귀는 언제나
적절한 상태에서 감염을 통제하고 현 상태의 평형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흡혈귀는 적어도 인간한테 기생하거나 공생하려는 괴물인데, 반면에 좀비는 자신의 안위 같은 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세계가 멸망할 때까지 끝없이 달려드는 괴물이죠. 그래서 좀비는 인간 한 명마저 사라질 때까지 중단하는 법이 없는 괴물입니다. 좀비의 감염은 끝없이 무차별적으로 반복이 되고, 그래서 인간과 좀비는 같은 세계를 공유할 수가 없고, 인간과 좀비 사이의 전쟁이랑은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흡혈귀가 체제 유지적인 괴물이라면은 좀비는 체제 파괴적인 괴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비는 이렇게 사회랑 체제 작동을 중단시키고 모든 물적 제도와 토대를 파괴하는 괴물. 과거의 좀비가 좀 소규모의 사회적 재난이었다면, 이제 오늘날 좀비는 거대한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난을 초래하는 그런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이제 식민지 노예로부터 기원한 좀비가 억압과 배제가 일상화된 타자의 형상인데, 이들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초래하는 착취와 파괴가 거세질수록 더 파괴적인 괴물로 거듭나고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괴물이죠. 이를 통해서 좀비가 우리 세계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이렇게 계속된다면 파국뿐이다, 이런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좀비 열풍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비 열풍이 지속되려면은 좀비 영화가 익숙한 문법을 답습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중의 감정 구조를 포착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사실 좀비가 최근에 막 유행을 했지, 사실은 언제나 좀비는 비주류 장르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장르 자체에 부침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를테면 아까 제가 새로운 좀비를 탄생시켰다고 말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방, 1968년과 28위로 2002년 직전의 10여 년은 좀비 장르 자체의 인기가 좀 떨어지고 생명력을 거의 상실해가던 시기입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좀비 영화들이 새로운 거를 막 시도하지 않고 계속 이전 영화의 흥행 요소들을 모방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좀비 영화의 반복에 흥미를 잃고 외면하기에 이르는 거죠. 우리는 좀비가 이런 제국주의의 역사, 제국주의 폭력과 착취라는 비극 속에서 탄생했고, 사회의 공포와 불안을 반영하면서 부단히 변신하고 진화하는 괴물, 또 대중의 정동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괴물,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가장 문제적인 괴물로 자리 잡은 좀비가 이런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재탄생해야 합니다. 물론 뭐 좀비 열풍이 급속도로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위기가 잦아들지 않는 한 세계가 계속 위태로운 한 좀비는 거기서 자양분을 계속 얻기 때문입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식 선생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발표를 듣다 보니까 이 좀비 문화가 생기는 경위, 그다음에 그 흐름 속에서 어쩌면 우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에 지극한 은유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